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때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극도의 거래 침체 장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안타깝지만은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창석 도시화공간 대표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의 양극화 차별화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비싼 데는 더 비싸고 싼 데는 더 싸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시장을 예상하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앞으로 몇 년간은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평평한 시장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고가는 더 오르고 저가는 못 올랐다면은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이거든요. 그리고 21년은 더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21년 통계를 내보면은 오히려 저가주택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많이 올랐고, 또 경기도 중에서도 저가 지역이 고가 지역보다 더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수급 불균형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많이 짓지 못해서 다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저가 전세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런 저가 전세 상승이 저가 주택의 매매가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극화 차별화보다는 평준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그동안 한 5, 6년간 집값이 쉴 새 없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8월 한 말부터 금리도 인상되고 있고, 또 담보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전세대출까지도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말하자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말하자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이렇게 매물이 계속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대출까지 중단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주택자도 지금 집을 양도세 때문에 팔기 어렵고, 또 집 한 채 가진 분들도 현재 전세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이제 사지 않고는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매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상승률이 줄어든 거지. 지금도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이제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여전히 전세도 1년에 한 6% 뛰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가도 1년에 한 7, 8%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단기, 장기로 나눠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돼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전세를 포함한 임대료가 안정돼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단기에도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장기로는 올 하반기 보셨겠지만은 집을 거의 공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장단기로 이렇게 대출 규제를 계속해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 거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무주택자뿐이 없거든요. 이 무주택자들 중에서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더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거의 대부분은 일시적 이주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금,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에요. 이런 매물들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워낙 한 1년 가까이가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한 번 정도는 예전과 같은 거래가 있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보통 봄, 가을로 거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에 2번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팔 수 없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때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극도의 거래 침체 장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품은
어떤 시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자체가 거품을 기반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거품의 기준이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냉정한 기준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가 비싸면 그건 거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세나 월세가 계속 뛰면은 거품이었던 매매가도 거품이 아닌 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17년 이후에 전세가 상승폭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거품이 커져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계속 뛴다면은 또 거품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집값이 뛰고 있는데도 거품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매매가를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거품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무주택자들이 그 큰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제적인 기준을 찾기는 힘들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제 평균 전세가 나누기 평균 매매가, 이게 이제 높았을 때는 한 75%, 낮았을 때는 한 4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한 40% 정도뿐이 안 되면은 그거는 거품에 가까운 걸 거고요. 전세가율이 75%면 거품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지금 정도가 중간이에요. 지금 수도권 전세가율이 한 5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거품인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서 매매가가 더 크게 뛴다면 거품에 근접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과열로 진입할 때 보통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경기 회복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더 뜁니다. 그러다가 너무 과열이 돼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부담이 돼서 실물 경기가 이제 추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경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럼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는 집값도 같이 떨어져요.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는 금리 인상이 선제적인 요인이 되고 후행적으로 집값이 움직이게 되기는 하지만은 금리 인상 자체가 바로 집값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관성 효과에 의해서 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요. 기준금리의 하락, 금리 하락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게 돼서 집값을 올리는, 그러니까 당장에 드러날 때는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오르는 거고,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이 내리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금리 인상은 집값을 떨어뜨리고 금리 인하는 집값을 올리는,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교차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약간 복잡한 설명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가 소폭의 금리 인상이 당장 즉각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또 기준금리도 올리고 하는 것들, 지금으로서 제 느낌으로는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가 됐지만은 2% 정도까지는 별달리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하면서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지금 미국 집값이 19%포인트 정도 뛰었지만은 내년도 한 20%포인트를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테이퍼링의 시작이 당장 미국 집값이나 한국 집값을 조정시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요. 그런 게 이제 누적돼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올 때 집값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효과가 당장 집값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대선이 별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부동산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시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잘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거고, 정책을 잘 못하면은 장기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그 뭐 내년에 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 대책이 영향을 미쳐서 진짜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3, 4년은 걸리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문 정부 5년 동안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기능을 훼손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쯤은 집값이 안정됐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상승장을 더 길게 만드는 쪽으로 끌고 왔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해오는 정책들의 효과가 앞으로 3, 4년은 또 더 간다고 봐야 돼요. 그 정책 시차, 보통 부동산에서는 3, 4년은 봐야 되는 거니까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집값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건 없고, 다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현재는 이제 여당 후보가 되면은 이거 혹시 막 그 주택 거래 허가제하고 억지로 집값 떨어뜨리고 하지 않을까, 또는 뭐 이렇게 기본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서민들한테 싸게 집을 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3월 9일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거예요.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뭐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그럼 빨리 이거 그런 거 없겠네, 그럼 집 사야 되겠네, 이런 일시적인 효과뿐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집값의 변곡점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이 짓거나 경제가 위기가 오면 변곡점이 오죠. 과거에 많이 지어서 변곡점이 왔던 때가 1991년도에 1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2008년, 9년도에 이제 2기 신도시 동탄 1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거 입주할 때, 말하자면 공급이 많아져서 한번 꺾일 수 있고요. 근데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기가 왔던 1997, 8년도에 IMF 외환 위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급과 상관없이 경제 위기에 의해서 결국 꺾였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거예요. 많이 지어서 변곡점이 되려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민간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민간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다시 입주 물량 때문에 변곡점이 오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외환 위기라든가 또는 금융 위기라든가 뭐 미국발이든 중국발이든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오고 대출 금리가 치솟는 상황이 되면은 수급과 상관없이 집값이 꺾일 수 있을 거예요.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안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현재 없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 노력은 일시적인 거래 동결 효과만 갖고 올 뿐이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하락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떤 누적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당장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택 거래 신고제를 한다거나 허가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를 동결시키면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시장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뭐 5년 단임제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뭐 과거하고 마찬가지로 2022년은 상저하고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마디 더 하자면은 다시 시작되는 실수요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수요장이라는 거는 이제 전세가 매매가보다 더 오르는 장이 실수요장이고요. 반대가 유동성장인데, 유동성장은 매매가 전세보다 많이 오르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이후에 유동성장이었는데 2021년까지는 뭐 유동성장으로 왔지만 22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제 2년 차부터는 전세가가 다시 오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수요장으로 간다는 얘기.